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영체제 개요에 대해서 할 겁니다.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운영체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첫째,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랑 그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나 메모리, 입출력 장치로 되어 있고 계산하는 것에 대한 자원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인 잠깐만요. 녹화되고 있네요. 응용 프로그래밍은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컴파일러, 그리고 웹브라우저 등 사용자가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될지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결정을 한대요. 이 응용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간의 하드웨어 사용을 제어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랑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중재자 역할도 하고 얘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얘를 지원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을 할 때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 하드웨어의 자원을 얘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공해주고요. 이 운영체제는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이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 사용자 관점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관점에서 운영체제는 자원을 하는 할당자하고 제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운영체제 정의를 보면 운영체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운영체제가 유용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얘가 다 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체제 컴퓨터에서 항상 수행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널은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을 했습니다. 이제 컴퓨터 시스템 연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컴퓨터 시스템은 CPU랑 다양한 장치 제어기 그리고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메모리와 이 다양한 장치 그리고 CPU는 공통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 공통버스를 통해서 연결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기가 필요하대요. 1.2의 내용은 보통 컴구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1.3을 보면 출력을 수행하고 있는 단일 프로세스에 대한 인터럽트 시간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출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휴지 상태에다가 입출력 요구를 땅 했어요. 이게 0이 됐다는 거는 보통 1, 0 그리고 8비트 막 보내고 여기 1, 1일 때 이게 출력을 안 하고 있다가 한다 로 우리가 인지한다고 했었잖아요. 컴구를 할 때. 그래서 여기 딱 내려와서 입출력 요구다. 나 입출력 요구했어. 이게 전송이 돼요. 입출력 요구를 해서 입출력 요구를 해가지고 이 CPU가 그래 너 실행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 입출력이 요구되고 입출력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완료됐으면 CPU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게 입출력 요구를 보내고 이게 CPU한테 입출력 요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CPU가 입출력 요구를 받고 그래 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 했으면 내가 했던 거 계속하고 얘는 또 입출력 요구를 보내고 입출력 요구가 전송이 되면 그때 또 해주고 이건 인터럽트가 걸려서 하는 겁니다. 저장장치 구조 CPU는 명령어를 단지 메모리에서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프로그램이 반드시 메모리에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컴구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레지스터 캐시, 주 메모리, 반도체 디스크,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 저장 장치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로 갈수록 값이 비싸고 속도가 빠르고 여기 반도체 디스크를 경계로 여기는 휘발성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고, 얘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휘발성을 말해요. 입출력 구조. 인터럽트 구동 방식의 입출력은 CPU의 개입 없이 메모리로부터 자신의 버퍼 장치 또는 버퍼에서 메모리로 데이터 블록 전체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블록이 전송이 완료됐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것이 인터럽트 구동 방식의 입출력인데요. CPU의 개입 없이 메모리로부터 자신의 버퍼에서 메모리로 데이터 블록 전체를 전송하고 블록이 완성됐을 때 인터럽트 완성될 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이건 현대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인데 이거 여기 파트는 DMA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얘는 CPU가 중간에서 이 전송에 제어를 하면 되게 실행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CPU가 이 전송 과정에서 사라지고 장치가 직접적으로 메모리와 통신하도록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DMA였죠. 그래서 얘는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이제 운영체제 구조. 운영체제 구조는 다중 프로그래밍이랑 시분할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항상 하나 가지도록 작업을 구성해서 CPU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한 번에 여러 작업을 메모리에 적재를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작업을 메모리에 적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분할 시스템을 보면 시분할 시스템은 CPU가 다수의 작업들을 교대로 수행하지만 매우 빈번하게 교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에 사용자들은 각자 자기의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여기 파트가 2011년 기출에 나왔어요. 36번의 리을번인데 여기서 시분할 시스템은 뭐냐면 CPU 하나를 여러 프로세스가 2분 동안, 예를 들어서 2분 동안 2분이 만약에 타임 슬라이스, 시간 할당량이었어요. 그러면 2분하고 패스, 2분하고 패스, 2분하고 패스, 2분하고 패스 해가지고 교대로 CPU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게 시분할입니다. 이제 운영체제의 연산. 운영체제의 연산은 인터럽트 구동식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와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그램의 오류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만 문제를 일으키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래, 이거는 좀 당연한 말이고, 운영체제 연산은 인터럽트 구동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2018년 A형 4번에 나왔다고 하네요. 이중연산 모드예요. 이중연산 모드 우리가 운영체제 코드에서 실행되는 것과 사용자 정의 코드로 실행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하드웨어로 우리는 모드 비트라는 것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0이면 커널 모드다. 커널 모드는 운영체제가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용자 모드는 1로 나타내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위해서 실행되는 작업을 커널 모드라고 하고 사용자를 위해서 실행되는 작업을 우리는 사용자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 응용이 운영체제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호출이 시행되면 그 트랩이 발생한 거니까 모드 비트를 0으로 해가지고 커널 모드로 바꾸고 다 실행을 한 다음에 모드를 다시 1, 사용자 모드로 바꿔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타이머. 운영체제가 CPU에 대해서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타이머라는 걸 사용해요. 타이머는 지정된 시간 후에 컴퓨터를 인터럽트 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가변 타이머가 있는데 고정률의 클럭과 계수기로 구현을 한다. 그래서 뭐 타이머가 5면 5, 4, 3, 2, 1 해가지고 이게 다 없어지면 타임아웃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타이머를 사용자한테 줘가지고 그 타이머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시스템 구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운영체제의 서비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은 보호와 보안.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시험에 나올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보호는 시스템 자원에 대한 모든 접근이 통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외부 시스템으로부터의 그런 보안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7은 운영체제 구조입니다. 이거는 MS-DOS 구조랑 유닉스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계층적인 접근입니다. 이 계층적인 접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향식 구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0번째 층에 있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메모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럼 이 인터페이스는 하드웨어도 수행할 수 있으면서 자기 것도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여기 상위층에 있는 거는 하위 기능의 기능들을 다 포함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거는 하위 거를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구현과 디버깅이 가능해요. 그래서 층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하위층의 서비스와 기능만 사용하도록 선택이 된다. 그래서 얘 위에 있는 상위층은 하위층에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려운 점은 여러 층을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가 여기 오거나 인터페이스가 여기 오거나 이 순서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 커널을 할게요. 이 마이크로 커널은 중요하지 않은 구성 요소를 커널로부터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들 시스템 및 사용자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서 운영체제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네, 중요하지 않은 건 사용자 모드로 해가지고 여기를 빼고 막 그런 걸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여기는 중요한 것만 진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끼리 통신은 여기 커널 모드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게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커널 모드에는 되게 적은 커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커널의 주 기능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역시 사용자 공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서비스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쵸? 클라이언트 사용자 공간에서 서로 통신이 가능한데 그것의 전달 매체는 바로 메시지다. 이런 접근 방법의 장점은 첫째, 확장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모드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새로운 서비스는 사용자 공간에 추가되고 따라서 커널을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커널에 대한 변경 필요 없이 얘네만 변경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마이크로 커널이 작은 커널이기 때문에 한 하드웨어에서 다른 하드웨어로 이식이 쉽고요. 마지막 장점은 대부분 서비스가 커널이 아니라 사용자 모드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커널 모드는 건들지 않으니까 보안성과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은 커널은 되게 핵심적인 구성 요소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부팅 때 실행 중에 부가적인 서비스들은 모듈을 통해 링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링크 예를 들어서 무슨 주소를 해가지고 바로 그 주소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